네, 저분은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대표 배우였고요. 홍범도 장군의 일지를 함께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저 만시장 대제이다. 그저 그렇게 고사했다. 이거 알았지. 그렇게 큰 사람인 걸 몰라. 그래 아마 초잘 논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좀 깨하더라. 그래라 그럼. 그초 아직 제비 쳐가지고 오전짜리지 우리 그저 오전짜리 요만한 게한 대미터 되지 천나. 너희 오전짜리 올려 뿌려라. 내가 지금 초 놓는다. 걔네 가서 올려 뿌리가 싹 하고 요만한 것도 맞췄던 것단 말이야. 직접 보셨어요? 네, 그럼. 와. 저도 저건 못할 것 같은데. 야, 대단하시네요. 움직이는 동전. 움직이는 능력, 떨어지는 능력. 야. 아니 근데 어떻게 포수를 하셨던 분이 독립군 장군까지 하셨는지 무척 궁금해요. 대부분 이렇게 장군이라고 하면 네.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그러셨던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점도 들고요. 네, 그걸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 대한제국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905년 일제는 을사조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1907년이 되면 정미 7조약을 체결해서 군사권을 무력화시킵니다. 정미 7조약의 핵심이 군대 해산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대한제국의 시위대 제1대대장이었던 박승환 참령은 울분을 참지 못해 자결하고 맙니다. 그 자결한 모습을 본 장병들이 무기고를 부수고 무장을 한 다음에 일본군과 맞서 싸웁니다. 해상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면서 정미의병이 아주 조직화되고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나라에 군대가 없으면은 그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제는 한 달 후인 1907년 9월 3일에 총포 및 화약류 취체법을 발동해서 전국 포수들의 총들을 다 수거하게 만듭니다. 아니 포수들한테 총은 생계수단이잖아요.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반납하면? 그 평소에 포수들은 총을 쏘면서 사냥하면서 생활하지만 전시가 되면 포수 부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포수지만 언제든지 군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일본이 미리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네. 포수들의 총기를 다 뺏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포수들 입장에서 이게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란 말이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네.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게 포수들이 생각에는 그냥 앉아서 이 일본군하고 이제 일진의 그 앞잡이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총을 뺏기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우리가 단결해서 힘을 모아서 이제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의병 투쟁에 이제 나서게 된 거죠. 네. 네, 저는 이 의병봉기 때 이 홍범도 장군의 연설이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 동료 포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해도 될까요? 네. 포수들한테 그럼요. 얘기합니다. 총 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포수들은 범잡이 대신 개잡이를 합시다! 이렇게 연설을 외치죠. 아니, 범잡이 대신 개잡이면은 개. 도대체 뭘 잡겠다라는 말이에요? 일본군과 네. 친일파를 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네. 당분간 호랑이 잡는 포수는 그만두고 대신 일본군과 친일파를 처단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 독립군 활동 이전에 의병들 이끌고 크고 작은 전투를 치러왔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전투가 후치령 전투였습니다. 네. 후치령은 함경도 북천과 풍산 사이에 있는 고개입니다. 여기서부터 홍범도 장군의 위대한 전쟁이 시작된 셈입니다. 그러면 홍범도 장군은 거의 주로 산에서 전투를 하셨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함경도 지역이 이제 산악지대죠. 네. 북청, 삼수, 갑산 이런 지역을 이제 그 지리에 대해서는 뭐 홍범도 장군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죠. 포수들도 그렇고 의병들이. 그래서 그러셨겠습니다. 아주 그 산악을 이제 지형을 이용한 어떤 그 전투를 많이 이제 구상하고 이러면 삼수성 전투 같은 경우에 1907년 12월 28일 날인데 삼수성을 점령합니다. 네. 일본군이 그거를 이제 공격을 이제 8일 일주일 넘게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알고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다른 그 갑산을 이제 점령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철구몰하게 이제 일본군들을 이제 농락하는 그런 전투를 많이 했습니다. 완전 그 성동격서, 동쪽을 치는 척하면서 서쪽을 친다. 홍길동 같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론 그 당시 일본군들도 그렇고 이제 그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홍 장군을 그
그 나르는 홍범도, 비장군 이렇게 네. 나르는 장군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아, 나르는 홍범도라는 게 그때 그래서 나오는 그때 네, 이름이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르는 홍범도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데 개인사가 궁금해집니다. 교수님, 가족은 있었나요, 홍범도 장군이? 네. 단양 이씨 부인과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네. 큰아들은 홍양순인데 10대 후반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의병 활동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의 러브 스토리가 참 대단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금강산에서 스님 시절 비군이었던 이씨 부인을 만나 사랑에 빠져 한속합니다. 결혼 후 아들 양순과 용환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의병 활동 중 부인이 일본군에 잡힙니다. 일본군은 남편 홍범도에게 투항의 편지를 쓰라며 이씨 부인을 협박합니다. 그러나 이씨 부인은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사나이나 아낙네나 실끝 같은 목숨이 없어지면 그뿐이거늘 영웅호걸인 내 남편이 내 말을 듣고 올 사람이 아니다. 나를 죽여라 라고 저항합니다. 결국 이씨 부인은 옥중에서 고문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큰아들 양순도 일본군과 전투 중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장군은 그 아픔을 묻고 둘째 아들 용환과 함께 연해주로 갑니다. 둘째 아들 홍용환도 성장 후 아버지와 함께 전장을 누비다가 안타깝게 병사하고 맙니다. 홍 장군은 애끓는 아픔을 가슴에 묻고 쓸쓸히 말년을 맞습니다. 아, 갑자기 이제 저게 실제 나였다면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이 홍범도 장군이 이 옥중에서 심한 고문으로 아내를 잃었고 또 한 달 후 적탄으로 또 큰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 한 달 사이에 소중한 분신 두 사람을 잃었는데 그 심정이 아마 제가 오는 이 느낌과는 정말 하늘과 땅일 겁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를 합니다. 1908년 5월 18일 12시에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 끝. 한 줄로. 한 줄. 저 같으면은 진짜로 저는 저 혼자 제 몸도 못 가두는데 아, 정말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때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의병 활동을 이어간 거죠. 네, 그렇죠. 네. 1908년이 되면은 의병운동이 아주 치열하게 고조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의병 전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총은 있는데 이제 탄약이 없는 거예요. 탄약이 다 소진돼 가지고 결국은 홍 장군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이제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국내에서의 이제 의병 투쟁, 무장 투쟁이라는 것은 힘들겠구나 하고 이제 11월에 이제 망명하는 거죠. 내 아들 양순이 죽었다라고 글을 쓰셨을 때 장군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다가 죽은 아내를 또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실까요? 이런 이씨 부인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홍범도 장군의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지령에 눈이 내리면 나인 줄 아세요. 바위처럼 든든한 장군을 감싸 안을게요. 푸른 조선의 향기
뜨거운 마음 벅찬 가슴으로 이로운 전투 조금 진동하리 별 되어 빛나는 장군을 우린 기억하리 싸늘한 침략자의 총구에 당신은 사랑을 쓰러져도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눈부신 조선의 아들 같다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눈부신 조선의 아들 같다 사랑하는 나의 결을 우릴 기억하오 뜨거운 마음 벅찬 가슴으로 의로운 전진 조국을 진동하리 별 되어 빛나는 장군을 우린 기억하리 장군을 우리 기억하리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 승리 이후에 불과 넉 달 만에 청산 위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봉오동 때와는 달리 일본군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아무래도 봉오동 때 패전한 게 영향이 있었겠죠, 교수님? 일본 정부나 일본군 입장에서는 충격이 컸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이제 10여 년에 진행되면서 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혁명 세력이 장악을 하게 돼요. 만약에 러시아 혁명 세력하고 우리 독립군 세력이 손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이건 큰일 나는 문제죠. 네. 그러면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식민지 조선 한반도를 지키는 것, 또 나아가서는 러시아와 그 만주를 먹겠다고 하는 그 오래된 그 꿈을 그 실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하고 이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 대군이 이 간도에 있는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 동포 사회를 그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러면서 공병, 호병, 기병뿐만 아니라 비행기까지 동원하는 대규모 작전을 감행합니다. 간도 지역을 갑, 을, 병 이렇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기무라지대, 히가시지대 이렇게 3개 구역으로 편성을 합니다. 몇 년 전에 비행기까지 출동을 할 정도면 독립군에게는 엄청난 위기였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청산리 전투를 한 곳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전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산리라는 지역은 서울의 5배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아주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산악지대. 그러다 보니까 청산리 곳곳에서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10여 차례 발생했던 그런 그 전형적인 유격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복잡한 청산리 전투의 과정을 좀 알기 쉽게 분석을 해볼까요? 최수종 씨, 박세연 아나운서 준비하셨죠? 중국군의 압력으로 홍범도 장군은 명월구를 출발해서 1920년 9월 하순 청산리 인근 이도구에 도착을 합니다. 한편 김자진 장군의 복로군 정서군 600여 명도 9월 중순
서대파를 출발하여 10월 중순 청산리 입구인 삼도구에 도착합니다. 그즈음 홍범도 장군은 이도구에서 독립군 연합부대를 결성합니다. 네, 청산리 전투는 10월 21일 오전 9시 30분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가 백운평에 매복을 해 있다가 추격해오는 일본군을 공격함으로써 그 장대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북로군정서는 백운평에서 기습전을 승리로 이끈 후에 놀랍게도 쉬지도 않고 이 험준한 산악 지형을 따라서 무려 70km를 14시간 동안이나 강행군해서 다음날 새벽 3시경에 갑산촌에 도착을 하게 되죠. 한편 그 시각 이 홍범도 장군의 연합부대는 10월 21일 저녁부터 22일 새벽까지 완루구에서 남북으로 공격해오는 일본군을 맞아가지고 치열한 야간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다 산악을 따라 남쪽 천수평으로 교묘히 퇴각해버립니다. 네, 한편 그 시각 갑산촌에서 막 휴식을 취하고 있던 김좌진 부대는 인근 천수평에 일본군 기마부대가 있다는 정보를 듣자마자 곧바로 또 그곳으로 달려가서 공격을 합니다. 바로 천수평 전투죠. 그러나 이 전투는 북로군정서군에게는 위기가 됩니다. 근처 어랑촌에 일본군 본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북로군정서의 위치가 노출되었으니 위험천만인 상황인 거죠. 그럼 호랑이의 꼬리를 밟은 거네요. 죽기 살기로 싸우거나 죽기 살기로 도망가거나. 그리고 네. 24시간 동안 2번이나 전투를 치르고 또 70km를 강행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북로군 정서군은 피하지 않습니다. 이 어랑촌으로 급히 이동하여 어랑촌에서 가장 높은 고지인 874 고지를 선점합니다. 그러자 대규모 일본군이 능선을 따라 공격해 옵니다. 이 청산리 전투 중 가장 격렬했던 어랑촌 전투가 바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당시 일본군이 병력도 많았고 또 포병 부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로군정서군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일본군 지원 부대가 어랑촌에 합류해서 김좌진 부대를 공격합니다. 일본군은 2개 대대, 포병 1개 중대, 총 1,300여 명이 집결하여 주변 고지를 점령하면서 북로군 정서를 압박해 옵니다. 특히 874 고지 측면을 파고들면서 배후를 노리는 일본군의 공세에 김좌진 부대는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말 혜성처럼 이 홍범도 부대가 등장을 합니다. 완로 전투 후에 천수평으로 남아있던 홍범도 장군은 전투 소식을 듣자마자 어랑촌으로 가서 즉각 전투에 돌입을 하는데요. 홍범도 부대는 측면고지를 장악하고 우회하던 일본군과 일본군 포병 부대에 기관총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10시간 넘게 치러진 어랑촌 전투는 김좌진 부대와 홍범도 부대의 연합전술로 일본군을 막아내게 되죠. 네. 정신력의 승리를 보여준 북로군 정서, 또 벼랑 끝까지 밀렸을 때 등장한 홍범도 부대. 듣기만 해도 손에 땀을 쥐게 되는데요. 일본군은 탄약이나 각종 군수물자가 계속 지원됐겠지만 독립군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네. 처음부터 탄약과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투가 한 곳에서만 지속되면 치명적으로 보급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어랑촌에서 밤이 되자 독립군은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서 재빨리 이동을 합니다. 김좌진 부대는 북상하여 완루구에서 야영을 하고 다음 날인 10월 23일 오전 만기구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펼칩니다. 네, 한편 홍범도 장군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산속에서 밤을 샌 후에 23일 아침 갑산촌에서 일본군을 또다시 기습하고 이번엔 고동하곡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북으로 간 김좌진 부대는 10월 24일 저녁 천보산에서 일본군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천보산 전투입니다. 네, 한편 이 고동하곡에서 야영 중이던 홍범도 부대를 이번에는 일본군이 먼저 공격을 해오는데요. 다행히도 홍범도 부대는 급히 산으로 올라서 일본군을 역공하고 물리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의 청산리 전투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긴박함이 느껴지는데 최수정 씨, 이동거리가 엄청났겠는데요? 그렇죠. 홍범도 부대 또 김좌진 부대가 하루에 60km에서 70km, 즉 한 150여 리를 이동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이런 거리가 아니라 산악을 이동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정말 초인적이죠. 네. 근데 계산해 보니까 어쩔 때는 거의 72시간을 깨어 있으면서 교전을 했더라고요. 3일. 그러니까 잠도 잠이지만 먹는 건 어떻게 했을까요? 굶주림. 네. 홍범도 장군 일지에 당시 그 처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어랑촌 전투 직후 상황인데요. 밤낮 4일을 싸우다 양식이 없어 죽게 되니 마가목 열매를 따먹고 있었다. 9월 11일 밤에 추운 산간에서 불도 놓지 못하고 떨다 보니 날 밝은 후에 군사 3사람이 없어졌다. 아. 찾아보니 나무 밑에 엎드린 채 얼어 죽어 있었다. 네. 북로군정서의 지휘관이었던 김훈 선생도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감자 몇 개밖에 못 먹고 소나무 껍질과 솔잎으로 때우니 독립군은 병자같이 기력이 떨어져 나중에는 배낭 속 양초까지 갉아먹었다. 아. 그런데 그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적의 살이라도 뜯어먹지 못한 것이 한이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 듯 우리 원한이 다 풀리겠는가. 이런 귀중한 얘기를 또 직접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당시 청산리 전투에 참전했던 노병의 귀한 육성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인들이 그 밥을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한 주치마다 싸가지고 와서 그러면 자꾸 던지 그걸 먹으면서 일반 총 쏘면서 그러면 산에 고지를 올려야지. 그 위에 인상 깊은 거는 그 탄환 속에도 여자들이 밥을 갖다 주는 그것만 하면 잊을 수 없는 게고 지방 여기서 그건 누가 하나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임진왜란 때 그 행주산성 전투에서 분위자들이 그 치마에다가 돌을 담아 날랐다는 그 무용단처럼 참 절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실을 일본 군들이 알게 되면 우리나라 동포들을 가만히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영화 암살에서 여주인공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칼에 찔려 죽고 몽둥이에 맞아 죽고 목이 졸려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생매장당해 죽고 솥에 삶기도 하고 그렇게 3,469명을 죽였습니다. 27일 동안. 그 장면이 바로 청산리 전투를 전후해서 발생한 참극입니다. 경신참변 혹은 간도참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청산리 전투를 비롯해서 이런 무장 독립투쟁은 독립군뿐만 아니라 간도 지역 30만 동포 모두가 참전한 전쟁이었네요. 네, 오늘날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중국 동포들이 바로 독립군과 독립군을 지원했던 이들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네. 중국 동포 그리고 또 고려인들 정말 모두 너무 감사하고 고맙네요. 네. 네, 저 당시 장군의 나이가 우리 나이로 53세였어요. 그러니까 50대에 이렇게 치열한 전투를 쭉 치르셨는데 그럼 앞서 봤던 홍범도 장군의 영상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개인적인 무슨 야망이나 욕심이 없는 그런 지도자 이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네. 진짜 뭐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아서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어우르고 앞서 나가서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라는 게 영상으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 이 영상이 1922년 1월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회 극동 민족대회 장면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이제 명망 있는 독립투사들 모습이 많이 보여요. 왜 이렇게 이때 많이 참여를 한 거죠? 그 요 시기가 되면은 이제 그 미국을 비롯한 그 열강들, 구미 열강들이 우리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 기대가 이제 상당히 배신감으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신흥 소비에트 러시아의 지도자들, 특히 이제 레닌이 이제 이 식민지 반식민지에 이제 그 해방 운동을 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러시아 그 소비에트 정부로부터 이제 200만 루블 약속을 받게 되고 지금 거기서 한 60만 루블을 우리가 이제 실질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족주의자든 사유자든 심지어는 이제 그 기독교 목사님들까지도 이게 소비에트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모스크바에서 열리고 있던 그 극동민족대회에 56명의 대표가 대거 참여를 한 겁니다. 참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 후에 50대 중반에 접어든 장군은 이제 전선에서는 물러났고요. 연해주에서 동포들과 어울려 살면서 인생 후반기를 평온하게 보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 홍범도 장군의 일생에 또다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937년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연해주 18만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한 달 만에 강제 이주시켜버립니다. 조선과 접경지인 연해주가 일본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 스탈린의 야만적인 정책,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이었죠. 홍범도 장군도 예외 없이 카자흐스탄 크즈로르다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니 1937년이면 홍범도 장군의 나이가 70이시잖아요. 근데 이 머나먼 길을 그 나이에 가서 또 가족들도 없이 혼자서 어떻게 또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네. 결국 당시 이제 고려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 평범하게 살아시던 건데 홍범도 장군은 이제 수직원으로 이제 고려국장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장한 거라든가 이렇게 소품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낮에 지켜가면서 이제 또 고려인들하고도 대화도 나눠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랬나요? 그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였기 때문에 이 살아생전인데도 불구하고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연극으로 올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정춘이라고 하는 그 저명한 당시 이제 실력 있는 이 고려인 작가가 이제 그 홍범도 장군의 얘기를 의병들이라고 하는 그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공연을 하는 겁니다. 홍 대장, 어떻게 그 놈들이 우리 병사들을 포위하든가? 대장님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앞으로 백성들이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함께 싸웁시다, 대장님. 네. 이렇게 공연이 올라간 바로 다음에 홍범도 장군은 그토록 바라던 조국의 광복을 2년 남겨두고 1943년 10월 25일 만 75세로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10월 25일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바로 내일인데요. 청산리 대첩 기념일과 홍범도 장군의 기일이 같은 날인데 정말 이날은 뜻깊은 날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혹시 지금 홍범도 장군님 유해는 어디에 모셔 있는지 갑자기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너무 제대로 안 챙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크즈로드에 지금 이제 묘지가 좀 조성돼 있습니다. 소련이 이제 해체된 이후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렇죠. 올해 3.1절 기념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해를 뭐 옮겨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원래 예정대로 하면은 이제 3월 말에 이제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실 때 이제 국민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유해가 봉안되기로 했었던 건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고 이렇게 된 상태이고 뭐 많이 늦었지만은 꼭 다시 모셔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홍범도 장군님의 뜻을 진종호도 되새기면서 꼭 국가대표로 다시 한번 열심히 사격의 선수로서 해보겠습니다. 네, 홍범도 장군님의 일생을 공부하고 나니 이렇게 정말 가슴 한구석부터 벅차오르는 감동을 이렇게 누를 수가 없는데요. 장군님의 유해가 조속히 돌아오면 저는 꼭 저의 진심을 담아서 독립군가를 장군님을 위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100년 전 오늘 이 시각 홍범도 김좌진 장군을 비롯한 대한의 독립군들은 북한도 깊은 산속에서 일본군과 악전고투하고 있었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을 조국 광복의 열망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 달빛에도